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사흘 만에 하락세로 다시금 돌아섰습니다. 장중 한때 1200선을 회복하며 그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에 맡겨 일중 저점까지 밀리며 1170선에서 그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에서는요, 특검법 선고 시한을 훌쩍 넘긴 삼성과 사건 관련 소식과 또 좋은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리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7%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에서 개발 예정인 택지 개발 사업지구의 토지 보상 지원 금액이 무려 2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들이 택지 개발 지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그 지원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신문 윤종열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토지 보상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그 차질을 빚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택지개발 사업의 보상이 지원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인천, 부산 등 10개 지구로 보상 지원 금액은 2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택지 보상 금액도 11조 61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운데 파주 운정 3지구에 대한 택지 보상 금액이 3조 5,20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 고덕지구에 대한 보상 시기를 놓고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는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등이 공동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해줄 금액이 무려 3조 4,248억 원에게 달합니다. 경기도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보상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로 보려고 토공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공 측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하반기 보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검단 신도시의 경우 8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계획이 어려워 제때 보상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 강서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부산 강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2조 원가량의 용지 보상 자금이 부족해 토지 보상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듯 지자체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이처럼 토지 보상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택지 보상금은 토지 수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택지를 조성해도 제때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속 시원히 말을 못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매각한 택지 공급에 대한 중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 여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지작물 조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상 지원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택지 개발이 늦어지면 분양도 그만큼 똑같이 수년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며 또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기 침체로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면서 일부 신도시들이 분양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3지구는 오는 10월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 10월까지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 초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시기가 내년 7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2012년 초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양 지축, 안성 뉴타운, 의정부 고산지구 등 경기 지역 내 6개 택지 지구의 보상 작업도 지연돼 이들 지역의 분양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내놨던 매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목표 역시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에 수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공장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 내 공장들이 보상 시기가 늦어져 공장 이전을 불가피 늦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부재 토지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채권 보상을 일반 토지 소유주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6일 도청에서 주공, 토공, 경기도시공사 등 시행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사업 지구별 조기 토지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설명 들은 대로 만만치 않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만큼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종열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사상 최악의 판매 부진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존립 기반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시장에서 오랜만에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낭보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지난 1월 미국 시장 점유율 마의 5% 벽을 깨고 무려 사상 처음으로 7%의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심희정 기자를 연결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 내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만이 유일하게 그 판매가 늘어났다고요? 네, 지난해 말 감산과 판매 급감으로 우울했던 자동차 업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24,512대를 팔아서 2008년 1월에 비해 14.3%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기아차도 3.5% 늘어난 22,096대를 기록했는데요. 의미심장한 것은 1월에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가 무려 37%나 줄어든 가운데 현대 기아차만이 유일하게 판매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라이슬러가 54.8%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GM이 48.9%, 메르세데스 벤츠도 42%나 떨어졌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도 최고 32%까지 떨어져 부진의 늪에서 역시 벗어나지 못했고요.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각각 3.7%, 3.4%로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이렇듯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겐 그 득이 된 셈인데요. 또 하나의 기회가 된 셈이기도 하고. 자, 이렇듯 선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대 기아차 그룹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차를 구입한 이후 실직할 경우 구입한 차를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의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적인 마케팅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력 또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 주요 요인인데요. 지난 1일엔 전 세계 2억 명의 인구가 시청한다는 미국 슈퍼볼 경기에 현대자동차의 30초짜리 광고 5개가 전파를 탔습니다. 광고에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북미 5회 차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접한 도요타와 BMW 경영진이 신문을 집어던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신감은 역시 기술력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제네시스를 비롯한 현대차가 지난해만 23차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선정한 우수한 차에 선정되는 등 현대차의 미국 시장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도 현대차 판매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다 환율도 유리하게 작용해 가격 경쟁력까지 얻었고요. 자동차 전문가인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팀장은 최근 펼치고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수익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경우 현대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서 오히려 불황이 극복될 시점에 경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네요. 네.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지금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유럽 지역의 판매 거점들을 방문 중이라고요. 네,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임직원 회의나 공식 석상에서 줄곧 품질 경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위기가 닥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를 주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경제 위기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유럽 시장을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정 회장은 어제 러시아 판매법인을 비롯해 오늘 체코 공장과 현대기아차 유럽 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유럽 판매법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침체 상황은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올해 공격적인 판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달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면 현대기아차가 초인류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몽구 회장은 결국 판매 확대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현대기아차의 올해 글로벌 시장 공략 계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즉 현지 전략형 차종을 개발해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 스포츠카인 제네시스 쿠페하고 신개념 크로스오버 차량인 i30CW를 상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에서 거두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오는 3월에 나오기로 한 에쿠스 후속 출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에 이 차를 내놓을 경우에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차명을 제네시스 프레스티지로 할 계획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아차도 이미 국내에서 히트친 포르테와 소울, 포르테 쿠페 등 3가지 차종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유럽 시장에선 지난해 현대차가 경차급 i10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월 소형차 i20도 추가로 내놓아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차 역시 포르테와 소울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아차의 유럽형 전략 차종 시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엔 연비를 최대 15%까지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 줄여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춘 시드 ISG 모델을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실적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심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을 훌쩍 넘겼죠. 삼성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관 교체라는 변수까지 생겨서 오는 3월 선고도 좀 빠듯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사건은 작년 10월 항소심 선고 뒤에 특검법상으로는 2달 안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만 했지만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또 대법관들의 의견 차이로 넉 달 가까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김홍길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빨라야 3월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네. 바로 대법관 교체 변수 때문인데요. 이전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은 대법원 일부인데, 일부에 속한 고현철 대법관이 이달 1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됩니다. 후임으로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제청돼 있는 상태인데요. 신 원장이 임명되면 이 사건을 새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월 선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 사건이 이렇게 대법원에서 워낙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삼성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을 훨씬 넘긴 상황입니다. 삼성 사건은 작년 10월 10일 항소심 선고 뒤 특검법상으로 2달 안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대법관들 의견 차이가 있는 데다 1, 2심의 판결이 모두 달라 기존의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넉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이외에도 또 다른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네네. 대법원 1부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건을, 2부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이전 회장이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부에서 맡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로 기소된 허탁 박노빈 사장은 특검 수사 전부터 항소심까지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등 같은 사안이면서 이전 회장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는 대로 1, 2부 대법관 8명이 모여 의견 합치를 위해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8명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이용훈 대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12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저는 합의체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허태학 박노빈 씨 사건을 변론을 맡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재판에서 배제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어 대법원은 의견 합치를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삼성 상고심은 빨라야 3월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 정기선고일이 통상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특별기일 등의 변수가 없으면 3월 10일이나 26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대법관의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전원 합의체에 상정하는 것도 3월 19일에나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한 달 뒤인 4월 말쯤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대법원이 삼성 사건을 두고 아주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역력한데요. 네. 주로 어떤 쟁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삼성 사건의 핵심은 에버랜드가 이재용 전무한테 싼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준 것이 과연 배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인데요. 특검은 이 전 회장을 배임 공모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해 대법원까지 올라와 온 것인데요. 특검 주장에 대해 1, 2심은 회사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을 묻더라도 회사 경영진이 아닌 에버랜드 주주법인에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즉 주주이익이나 회사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도 주주나 회사가 손해를 입는 쪽이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편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이지만 특검 이전에 이미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해 1, 2심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이 같은 사건의 다른 두 판결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해 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삼성 관련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홍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코스피 지수 1200선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각종 대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한때 1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17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발틱 운임지수 BDI가 전날 15%나 상승했다는 호재로 인해서 조선 해운주들이 강세를 띄었고 또 IT주들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순매수에 나선 데다가 선물시장에서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끌어들여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206포인트까지 올라 지난해 10월 급락 이후 네 번째로 1200선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장 막판 지수가 밀렸고 결국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7.49포인트 내린 1177.88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39포인트 내린 373으로 마감해 7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네. 자, 결국 1200선을 못 지켜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전문가들은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금 재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예, 1200선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증시 방향성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세와 국내 대표 수출주들의 국제 경쟁력, 그리고 최근 중국 증시의 호조를 이유로 조만간 12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고 발틱 운임지수마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철강 조선업종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와 자동차 등 최근의 상승세에 이어 중공주마저 가세할 경우 증시가 한층 달아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 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국내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지수가 1200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한다 할지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거나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전해오는 지표들을 당분간 조금 더 살펴봐야 향후 증시 방향성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적립식 펀드 가입액이 늘었다는 그런 집계도 있던데요. 예,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적립식
펀드 판매가 17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적립식 펀드 판매 잔액은 2007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점과 장기 투자가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아울러 MMF 설정액도 2월 들어 1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1월 10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10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단기 부당화 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권부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아볼까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인 3%는 물론 성장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매년 100개씩 모두 500개 중소기업을 골라 $500만 이상 수출하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업체는 오는 10일까지 중기청 지역본부나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을 상반기 중 출범하고 올해 안에 SOC용으로 1조 원, 산업단지용으로 1조 원어치의 땅을 매입키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반환보증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 원입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Company.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용재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장용혁 대리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용재 차장께서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금일장은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1200포인트를 넘기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장 막판 그 투신권과 개인들의 투매로 인하여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투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투매가 나오면서 그 매물대였던 118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결국은 오늘은 그 1177포인트에 마감하는 오히려 지지대였던 1180포인트가 하락 마감하는 바람에 다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보니까 장중에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 정책이 세계적인 어떤 그 경기 불황 속에서 그 더욱 더 세계 경기를 악화시킬 거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그 아시아 증시가 같이 약세를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와 최대 화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장윤혁 대리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우선 오늘 아침이었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국가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을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의 은행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그 이후 4일 기준으로 BDI 지수가 15% 급등한 여파로 해운주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약세로 인하여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였는데요. 현대상선이 3.5% 플러스 났고요. 대한해운이 1% 플러스, 한진해운과 STX 페노션은 장중 약세 마감되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되어 온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한 그 승인 여부가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여파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장 막판의 약세 흐름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조세 마감된 모습이고요. 4분기 영업손실 7,800억 정도를 발표한 하이닉스가 실적 기대감은 이미 없었던 상황이라는 분석과 그 빠르면 3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장중 7% 강세를 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목표가 6,800원짜리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 시장 막판 약세에 같이 동참하면서 1%대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태웅이 지난해 영업이익 1,000억 원이 넘어서는 실적 호조를 발표하였는데요. 며칠 전에 현진소재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풍력발전 관련주들이 호조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가 LED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으로 3%대 강세 마감하였고요. 에피밸리도 마찬가지로 3%대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종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영재 차장께서 관심 갖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요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조금 선택을 했는데요. 네. 두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중공업. 또 한 종목은 현대차. 요즘 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네. 판매 관련해서. 그래서 그 두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조선주 자체가 2007년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2008년도에는 1년 내내 그 하락을 보이면서 그 크게는 5분의 1토막, 작게는 3분의 1토막까지 났던 게 조선주인데요. 요즘에 들어서 다시 이제 중국 증시가 2000포인트를 상회를 하면서 좀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 그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죠. 그래서 매출액이 10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550억 원 정도의 아주 사상 최대 실적을 얻었다는 게 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거의 9일째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대는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좀 고점을 찍었다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음봉을 나타냈는데요. 근데 오늘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매수 가격 자체를 26,600원에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맞닿는 자리 26,600원의 매수가를 정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직전 고점이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가 되겠는데요. 32,000원에 일단 1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월 15일 저가가 그 24,550원입니다. 그래서 즉 24,500원이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슬금슬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7%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에 관한 설명도 해주시죠. 네, 바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 악조건 속에서도 작년에 그 미국의 판매가 7%대를 넘어섰다는 게 현대차의 가장 큰 그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 미국 내 그 GM이라든가 그 포드의
판매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50%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차들인 그 도요타, 닛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30%대의 그 저조한 그 실적을 보여준 거에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를 해서 7%대로 그 올라섰다는 점. 특히 네. 요번에 나온 신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그다음에 평가도 좋게 받는다는 점을 강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관이 상당히 그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어떤 경영 여건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오늘 캔들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단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 좀 내일까지도 조정 국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갭을 메우는 자리인 48,750원에 매수 가격을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보시면은 121선하고 만나는 자리가 5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5,000원까지 그 2차 상승 시에는 가능하리라 보고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21선이 흐르고 있는 가격이 46,200원입니다. 그래서 46,200원이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를 보면은 48,750원. 굉장히 섬세하게 잡아주시는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아무래도 그냥 대충 말씀해 드리는 것보다 예. 좀 딱 찍어서 말씀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예, 강렬한 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장대리님의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포스코하고요, LG입니다. 우선 포스코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일 언저리에서의 매수 전략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최근에 철근 재고라든지 철강 쪽으로 재고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 업종에 대한 바닥론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영업이익은 V자형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 것인가 라는 보고서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네. 2분기부터 원료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의 개선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투신의 매수 복귀 흐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강력한 매도 주체였던 두 주체가 최근 들어서 매수 수급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금은 35만 원 이후서부터 공격적인 매수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스코는 이제 뭐 새로운 사령탑도 경영진 사령탑도 바뀌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예,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20일 언저리에서의 매수 추천인데요. 우선 오늘 밤에 만약에 미증시가 좋지 않은 방향성이다라고 하면은 120일 언저리에서 약간 하회하는 가격서부터 매수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차적인 그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3만 원대에 설정을 했는데요. 지난 초에 지금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 그 언저리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였고요. 그 손절가는 이번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을 약간 상회하는 35만 원대로 잡았는데요. 장기 그 장대 음봉이 나온 그 정도 하단 부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하회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다른 기업 LG에 관해서도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요. 예. LG는 60일 이평 언저리에서의 매수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LG 같은 경우에 지금 IT, 화학, 텔레콤, 소비재 등으로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 부담이 없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회사의 실적 부진을 인해서 주가가 상당 기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분법 순이익이 4분기를 저점으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핵심 자회사인 LG전자의 실적 개선도가 완성 가전을 취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조금 다소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찍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LG전자의 경우 7만 원 초반 가격은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그 핵심 자회사가 주가의 안정을 찾는다면 지주사인 LG 입장에서도 주가면으로 나쁠 게 없다라는 인상이고요. 또 올해 임대 수입이 150억가량
추가로 발생할 예상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기가 도래한다면 지주사의 한 단계 레벨업된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계속 해주십시오. 예, 우선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61선 언저리에서의 매수 가격 추천입니다. 그러나 포스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오늘 저녁 때 미증시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5일선이 흐르는 가격인 그 가격대보다 조금 아랫부분에 있겠네요. 요 정도 가격, 32,000원에 하회하는 가격, 그 정도 선서부터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최장기 이평선이 흐르고 있는 가격이 약 5만 원대인데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만 원보다 조금 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약간 5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양봉을 크게 세우기 시작했던 시점 39,000원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만약에 하회한다면 그 손절매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와 LG 두 우량 기업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증시가 좀 조정도 받고 그랬으니만큼 이제 내일 증시가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면서 좀 아래쪽으로 항상 상당 기간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대차의 어떤 선전 소식과 함께 지금 그래도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들이 증시에 반영돼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두 방향으로 갈려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내일 장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죠. 김용재 차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그 대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미 증시에 따라서 좀 향후 행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던 주가이기 때문에 갭을 조금 메우는 자리인 21선까지도 좀 조정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상승 갭을 메우는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위로는 1200, 아래로는 1100. 근데 사실 그 100포인트의 공간 자체가 이동평균선으로 말씀드리면 61선과 121선 사이에 지금 껴있다는 점이죠. 네. 근데 그 의미는 즉 5일선, 21선, 61선이 정배열로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세에 따라서 하락 조정이라기보다는 박스권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그 121선까지 우하향으로 좀 더 내려오게 만들어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배열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오히려 좀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내일의 조정은 하락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종합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중금의 김용재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장용혁 대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적의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센 경제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인모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최근 미국 하원이 8,2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국의 경기 부양 법안에 공공사업대에는 미국산 제품만 사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넣어서 그 논란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네. 네.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지니까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건데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28일 날 그 하원을 통과할 때는 그 단순 철강 제품만에만 한정시켰었는데 네. 조만간 처리될 상원에서는 가공 제품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할 분위기입니다. 그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게 주된 논리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그 주말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강요회의에서 그 여러 나라들이 우려와 불만을 쏟아내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CNN 방송을 통해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삭제할 수도 있다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그 WTO 조달 협정 가입국들의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 경기 부양 프로젝트 계약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측으로는 환율 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도리어 호재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석하는 경우 사람도 있는데 막상 미국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하게 되면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또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은 그 우리나라를 대체 시장으로 삼아서 수출을 하게 되죠. 덤핑 수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철강업계가 또 타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앞서 말한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워낙 어려워지고 있다라 보니까 아무래도 자국 특유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형태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을까요? 우선 그 외교부의 보호무역 조치 감시 대응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데 따르면 그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나라 정부가 모두 38건의 신규 무역 조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실행을 하거나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그 관세를 부과하거나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덤핑 여부를 조사해서 수입을 막거나 최저 수입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국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그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별로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최근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인도가 16건이나 그 신규 조치를 내렸거든요. 네. 인도는 대두유에도 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또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국 물품이 수입이 많아지면 그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돼서 산업 피해가 나는 국가들은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 정부도 자국 자동차 업체에 구제금융안을 발표하면서 그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 나라 부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하라는 이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이 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무역 상대국끼리 서로 이제 공방이 치열해지면 WTO의 제소 건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WTO의 패널들이 바빠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는 4월 런던에서 이제 제2차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릴 때는 그 상호 간의 어떤 보호무역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 선언문대로 내용이 흘러가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 무척이나 어두운 지금 이 보호무역주의가 위험한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작년 11월에는 G20 정상들이 1년 동안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는 안 하겠다. 이런 공동선언을 했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약속을 어긴 겁니다. 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위험한 거는 이미 뭐 잘 알다시피 80년 전인 30년대 대공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의회는 수입 상품 2만 개 관세를 평균 20%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또 보복 관세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세계 무역 규모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1930년 1월에 49억 달러였는데요. 2년 뒤에 21억 달러가 돼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엔 실업률도 덩달아서 올랐는데요. 30년에 9%던 게 31년에 16%, 32년에는 25%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WTO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 총장이 경제 침체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무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리차드 피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바이 아메리카는 경제의 아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통박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가 동반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요. 보통 환율 분야는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상대방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인데 국제 무역은 윈윈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 수입을 안 하면 상대국도 수출이 줄고 또 소득 감소가 돼서 우리도 수출이 되니까 도리어 줄게 되니까 국제 무역을 늘리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많은 나라들한테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더더군다나 이제 경제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도에 났듯이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로 잡았거든요. 네. 작년 11월에 2.2%보다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게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예. 그런데 국가 규모가 큰 나라나 대국이나 중국 같은 또 선진국들은 이제 내수 진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이런 나라들은 기축 통화를 운영을 하니까 통화 헤게모니도 갖고 있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부작용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무역액이 거의 70% 무역 의존도가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 치명적인데요. 1월 달에도 무역 적자만 30억 달러가 났습니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낮춘 것도 다 이런 정황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꾸준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네. 내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은 더 큰 비용이 들죠. 한미 FTA도 조속하게 비준해야 합니다. 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 EU FTA를 조기에 체결하고 다른 나라들하고의 FTA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는 4월에 열리는 제2차 G20 회의의 공동의장국이거든요. 네. 그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막을 의제 설정, 그다음에 또 조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만만치 않게 악화돼가는 상황의 진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만큼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속도도 그에 맞춰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인모 논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연말 연초부터 상당히 많이 급속하게 올랐었죠. 그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돼서일까요? 오늘 1200선대의 어떤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닌 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다시피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 선전 소식이라든가 이런저런 밝고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재상승세로 돌아서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